이제 당원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7대3, 70% 30%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당원 55%, 여론조사 37%를 얻었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당원 22.8%, 여론조사 50.2%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누구죠? 3번 이 김주표 후보는 네네. 18% 정도 얻었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전체 절반 정도 득표를 한 지지를 많이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번 구조는 아마 이제 대선론이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대선론이 그대로 확인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16년도에 이정현 대표나 2017년도에 홍준표 대표도 대선론이 그대로 갔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태극기 부대에서 많은 당원들을 확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굉장히 상당히 좀 관심사였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대선론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다행히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던 오세훈 후보가 2위가 된 것은 상당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태극부대가 많은 당원이 입당했다 할지라도 극우익화나 극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그 태극기 부대들이 3위한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관심사가 약간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초에 민심은 오세훈, 당심은 황교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분위기가 마음쯤 들었던 것은 그대로 나왔는데 이것은 당과 민심의 기회를 확인하는 선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선거 결과로만 보면 한국당의 퇴행과 급속한 우경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데 몇 가지 이후의 과제들을 잘하면 또 그런 우려들은 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정두원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실패했다. 많이 후퇴한 전당대회였고 박근혜 그림자를 떨치지 못한 전당대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총선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합리적 보수, 중도의 이탈과 수도권 필패는 불가피할 것이다. 즉 오세훈의 길, 즉 중도 확장 보수 재건을 강조한 오세훈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퇴한 전당대회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5.18 진상규명도 있고요, 선거제 개혁도 있는데 근데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괴로운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그 관련 문제 1번은 아마 5.18 망언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징계를 하건 안 하건 굉장히 어려운 수세 고민에 걸릴 수밖에 없고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첫 행보로 어제 정명용 대표나 이정미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탄핵 부정과 5.18 망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전을 벌이면서 이후에 행보들을 보여준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저는 실망스럽게 봤고요. 그리고 이것이 강경 보수와 극보수를 덧칠하는 행보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는 정당, 대한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끝마다 좌표, 좌파 이야기하면서 좌파 독재, 저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인데 과연 5.18 망언의 처리 문제나 진상조사 이유를 재추천하는 문제나 기타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문제가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설전이 오갔었는데 그 5.18 망언 의원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증명 과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박근혜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냐 것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황교안 대표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썼던 교회와 법 이야기라는 책에서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이다라고 언급했고요. 또 지난 선거 과정에서는 5.18 명단을 공개하는 데를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극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발뺌을 하면서 송방망이 처벌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일 텐데 앞으로 그 망원 의원들에 대한 뭐 제명 추진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한 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 13일에는 징계를 결론 내리지 못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슬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고 또 셀프 징계를 할 수 있는 구조이고 과연 배제되어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는 70% 이상이 5.18 의원을 망언을 제명해야 된다. 예. 그리고 대구에서조차도 한 60% 정도가 제명 처리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규탄을 또 보수단체에서는 260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적 관심사가 내용이 이래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와 제도 구조에 자유한국당 구조에서는 이걸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이잖아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바로 해결해야 문제가 아닌가. 네. 3월 7일 날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18건의 건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이렇게 안건 올려가지고 거기에는 소영규 의원 건이나 또 한성규 의원 건이나 여러 가지 의원 건들이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소명 의원 건이나 그래서 이것은 물타기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국회에서 역사 왜곡 방지법 그러니까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예. 제정하는 것이 우선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 학사과 같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제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죄를 주는 것이죠. 이걸 국회가 오히려 여당과 야 3당이 오히려 힘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오히려 빠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사 왜곡 방지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황교안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여권의 지형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관심사인데요.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론에 반발한다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네. 근본적으로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한쪽은 극보수, 극우경화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예. 이걸 마치 실험이라도 하듯 그리고 그 뒤에 갖추고 있는 것이 테크닉이 되는 것이고 예.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 보수의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 길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당 자체가 합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합리적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바른미래당이 개별적으로 의원들 일부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능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합당하는 구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된다면 여전히 평화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기타 합리적 보수당의 고민들이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였습니다.